김연경의 생생경제.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환입니다. 서울에 올해 들어 첫 번째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 정도로 굉장히 덥습니다. 오늘은 오후부터요. 저희 생생경제와 함께 하시면서 더위를 좀 식혀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영화로 본 경제, 경제영화관 하고요. 경제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경제 신간 준비되어 있는 거 기억하시죠? 기대해 주시고요. 세상 살면서 두 가지 피할 수 없다는 게 있죠. 죽음과 세금인데요. 잠시 후 3, 4부에 마련된 금요기획에서는요. 어제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자,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먼저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코스피 지수는 2010포인트로 3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약간 보합권에서 움직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751포인트로 0.5% 그러니까 3.75포인트 정도 올라가면서 오히려 이제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계속 좀 차별화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피는 더위를 먹었나요? 계속 힘이 좀 없네요. 예,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글로벌의 그런 경기 상황이 좀 엇갈린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미디어주 관련해서 좀 급락이 좀 나타났었고요. 네. 광고 쪽에서 좀 매출이 좀 감소했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는 점, 이런 것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 중심의 매도가 좀 최근에 좀 나오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대형주로는 아무래도 좀 매기가 몰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기관 포함해서 수급 사항도 좀 짚어주세요. 네, 잠깐 말씀드렸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소폭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한 340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였고요. 개인은 1,500억 정도의 순매수, 기관은 1,684억 원 정도의 순매도를 보여서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개인만이 매수를 좀 보인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국인은 또 팔았습니다. 296억 원 정도를 매도를 했고, 기관은 오히려 반대로 362억 원 순매수를 보이면서 외국인 기관 좀 다른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장 보시면서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인 업종이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에 이제 현대차가 저번 주에 좀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환율이 1,170원에서 조금 이제 하락한 1,167원 정도를 나타내면서 환율에 대한 이런 효과는 좀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중국 쪽의 판매 상황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최근에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G 같은 기존의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많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 오리온과 같이 좀 제과류 이러한 쪽이 좀 상승세를 좀 보였다. 그래서 내수주 아니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좀 이제 상승세를 많이 이제 기록한 이런 상황이고요. 제일모직은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조금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도 특별히 눈에 띄는 게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진다고 하는데, 우리 대장주 삼성전자는 오늘 주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13만 6천 원을 기록하면서 1.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약세가 계속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110만 5천 원 정도를 나타내면서 상당히 하락세 중에 조금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애플이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좀 약간은 좀 우려스러운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과 같은 이러한 기존의 이제 서비스업들이 IT 서비스업이 상당히 이제 다우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의 약세가 어떤 전반적으로 지수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우려가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중국 시장은 좀 어땠어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거의 이제 유사한 최근 일주일간 유사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3,748포인트 한 2.3%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바닥권을 계속 다지고 있는 점에서 그동안의 급락세가 좀 진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하도 뭐 급등락을 하고 있어서요. 조금 예, 안정감이 좀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다음 주 네네. 전략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보통 이제 화장품주의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아모레 G 같은 기존의 이제 주도주들의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보통 메르스 때문에 중국인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실적이 네.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온라인 쪽에서 판매가 괜찮다라는 소식들이 네. 들리면서 실적이 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매크로 이제 경제 지표들은 좀 엇갈린 신호들을 보낼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중국의 산업 생산이라든지 뭐 이런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아무래도 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유럽 쪽의 2, 4분기 GDP는 양호하게 나오면서 네. 유럽과 중국이 좀 엇갈린 시그널들을 좀 보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썸머 랠리는 멀리 있는 것 같고요. 시장 체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 이런 분석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원 최명용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짜 인터넷 광고 없어질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전화기 몇 대 연결해서 쓰면 인터넷이 공짜, IPTV가 공짜, 이렇게 설명을 했었던 그 광고들이 기억나실 텐데요. 네. 이게 사실은 다 좀 과장 광고고 허위 광고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광고들을 못하게 그렇게 규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전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 개선 방안 이런 것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합상품 전체 요금에서 일부를 할인해 주는 것을 마치 공짜로 제공하는 것이냐 그렇게 광고하는 것 이런 것을 금지하고 이 결합상품의 정확한 할인율과 금액을 이제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비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시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휴대전화 3회선을 연결을 하고 집전화나 인터넷을 연결을 하면 집전화를 공짜로 준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는데요. 네. 생각을 해보시면 휴대폰 요금이 요새 한 4, 5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더 높은 것도 많고요. 더 높은 것도 많고요. 거기서 한 몇천 원씩만 깎아주면 그 3회선 연결해서 깎아주는 게 한 1, 2만 원은 훌쩍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인터넷 전화 같은 경우 사용료가 거의 10,000원, 20,0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할인해 준 거를 마치 인터넷 전화가 공짜다.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해 왔는데 예. 이제 앞으로는 이 유선 전화에서 몇천 원을 깎아줬고 인터넷 전화는 얼마를 깎아줄 수 있다. 이렇게 제대로 알려줘라. 이런 식으로 규제가 바뀌는 겁니다. 이거 과당 광고, 허위 광고하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소비자들 호도하는 건데, 그죠? 맞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주고, 그럼요. 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정보를 제공했던 거는 바로 잡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한번 가보자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일단락됐다 그러는데 이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규모가 예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나 봐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1조 5천억 원까지 받겠다 이렇게 예상 목표치를 산정해 뒀었는데요. 뚜껑을 열고 보니까 6,702억 원 정도가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예정대로 이제 합병 절차를 진행할 것 같고요. 논란이 됐던 게 이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예. 네, 삼성물산의 합병에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소송도 걸고 막 이랬었는데 이 6,700억 원 중에 절반 이상은 60% 정도까지는 이 엘리엇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신청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엇은 어떻게 되나요? 먹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손해를 보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계산도 잘못했고 타이밍도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소송 비용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거는 조금 사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엘리엇이 그냥 이거 손해보고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른 소송전 같은 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걸로 좀 받아내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자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제 합병은 9월 1일자로 마무리가 되고요. 네. 여러 번 기사는 났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이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되고 이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4% 정도 더 확보하게 되거든요. 네. 그 전에 삼성생명을 통해서 한 7.6%, 삼성화재를 통해서 1.3% 정도 보유하고 있었고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한 3% 정도 되는데요. 이런 지분들을 다 더하면 이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이 한층 높아질 것 같습니다. 요 정도면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공고히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들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남은 과제도 몇 가지는 좀 있긴 있습니다. 이 순환 출자 구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한다라든가 궁극적으로는 지주회사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글쎄요. 참 삼성이 타이밍을 잘 잡은 것 같아요. 롯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이게 마무리가 돼서 그렇죠. 이게 그 후였으면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또 다른 차원에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자, 14일 임시 휴무일 지정이 됐는데요. 네. 금융기관도 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 소비자 여러분들도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어떤 요령 해야 될까요? 금융기관들이 다 쉬는 거기 때문에 그 금융위원회에서 14일 금융거래에 대한 유의사항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유리한 거는 그대로 유리하게 가고 불리한 거는 조금 유리하게 해석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몇 가지 이제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대출 만기가 14일로 돌아올 경우에 원래는 14일날 이제 갚아야 되는데 그날 은행이 문을 닫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17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자는 안 내도 된다? 그 기간 동안은 연체 이자는 물지 않게 되는 거고요. 네. 약정 이자는 아마 물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요 약정 이자를 물기 싫으면 14일 이전에 하루 먼저 조기 상환하겠다. 이것도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조기 상환해서 또 페널티 있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14일이 이제 임시 휴무일이 되는 거니까 불리한 거는 유리한 대로 해석할 수 있고 유리한 건 유리한 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소비자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겠네요, 그죠? 그렇죠. 편리하신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겁니다. 네. 카드 요금이라든가 통신 요금 이런 것도 이용결제 대금이 14일인 경우에 17일로 이제 늦춰져서 출금이 되고요. 네. 예금 만기도 14일날 예금 만기지만 17일로 연장이 되는데 만약에 14일날 돈이 좀 필요해서 하루 먼저 찾아야 되겠다. 13일날 조기 인출 가능한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날 은행 거래가 이제 창구 거래는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부동산이라든가 전세금 같이 거액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미리 좀 찾아두시는 그런 방법이 그럴 수 있겠네. 그날 잔금 치르기로 한 그 부동산 매매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불편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요걸 이제 창구에서 찾지 않고 인터넷 뱅킹으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셨다가 이 인터넷 뱅킹은 대개 일일 한도를 얼마씩 이제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거 한번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칫 인터넷 뱅킹만 믿고 있는데 한도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인터넷 거래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고요. 예. 외화 송금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해외는 14일이 휴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14일 날 거래를 하겠다라고 예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13일로 앞당기시던가 17일 이후로 늦추시는 작업을 먼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4일 날 보험금 받기로 돼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날도 보험사와 합의를 해서 13일 날 땡겨받던가 아니면 17일로 늦추던가 둘 중에 하나 가능한 거고요. 이 보험금을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 병원비를 내야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좀 땡겨받는 게 맞겠죠. 네. 이럴 경우는 11일까지 그러니까 3거래일 이후에 이제 보험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11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헬스장 가서 피트니스 교습 받을 때 있잖아요. 네네. 이게 계약이 좀 모호해서 소비자 피해가 많다 이런 제보들이 있던데요. 맞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오늘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접수된 PT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모두 608건이 접수가 됐고. 어유, 많네요. 네. 그 중에 528건이
가장 큰 문제가 유효 기간 동안 감수를 제대로 예. 받지 못했을 경우에 네. 이거를 양도를 하던가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양도할 수 없습니다, 환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약서에 써놓고 이거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젊은 분들 굉장히 많이 이용하던데 이게 사실 바쁘고 또 뭐 어디 출장 갔다 오고 그러면 네. 그 기간 내에 못 채우는 경우 많은데 좀 아까워요, 그죠? 그렇죠. 이게 한 달 평균 이용료를 조사해 봤더니 월 평균 67만 원씩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예. 그러니까 이 금액을 그냥 양도 못하고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그냥 사라지게 하는 거는 정말 불공정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정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소비자원은 이런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만 지금 주의보를 발동을 했고요. 공정위 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향후에 표준 약관을 만든다든가 이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이런 게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만 제기하고 또 한 1년, 2년 걸리고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이라면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이러이러한 조항들이 있는 것을 꼼꼼히 살피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정을 하고 계약을 맺는 게 맞을 텐데요. 네. 참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쉽지 같습니다. 않죠. 네. 하나은행하고 외환은행 드디어 9월 1일부로 통합돼서 출범한다는데 은행 이름은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네, 오늘 주총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KEB 하나은행. 이 KEB가 그 외환은행의 영문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환은행이라는 것을 살짝 넣고 하나은행을 남기는 걸로. 존속법인은 외환은행으로 했는데 이름은 하나은행. 양쪽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자산 규모로 업계 1위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산 규모가 329조. 그 종전까지 1위가 국민은행으로 282조 원이었는데요. 네. 바로 1위가 되고요. 뒤를 이어서 우리은행 279조, 신한은행 260조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의 대형 은행이 또 탄생을 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외화예금 이거 크게 줄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 한국은행이 2015년 7월 말 거주자 외화예금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요. 609억 7천만 달러, 전월 대비 38억 달러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 9월 이후에 최대폭으로 감소를 한 건데요. 네. 이 3달 연속 감소를 했고요. 이 외화예금 중에 위안화, 중국 위안화 예금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 증시도 네. 빠지고 좀 불안하니까. 불안하시니까. 네. 반대로 달러화 예금은 조금 늘어났고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안화 예금이 줄어드는 건 중국 증시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나요? 직접적인 연관, 직접적으로 여기 있는 예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닐 테니까 네. 그런데요. 기업 거래가 상당히 많거든요. 의외의 예. 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 중국과의 거래에서 위안화 그 규모가 좀 줄어든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중국에서의 그 한국 기업들의 매출이 좀 줄어드는 추세여서 그게 영향이 있겠군요.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경제신간 코너 준비되어 있잖아요. 홍수철 북칼럼니스트 하고요. 생각의 역습이라는 경제신간 알아보고요. 경제영화관에서는 최근 400만 관객이 사랑해준 애니메이션 영화죠. 인사이드 아웃을 통해서 알아본 경제학 이야기.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생생경제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광고 듣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라이리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경제 상식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오늘의 퀴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소득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돈을 뜻합니다. 돈을 벌 때도 돈을 쓸 때도 이것을 내야 하는데요.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것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쉬우시죠? 1번 현금, 2번 비상금, 3번 세금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경제신간에서 소개해드릴 책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1번 현금, 2번 비상금, 3번 세금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신간. 금요일마다 만나는 따끈따끈한 경제 신간 순서인데요.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건가요? 예, 제목이 생각의 역습이란 책인데요. 네. 이 책은 설득과 관련된 책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네. 분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정말 힘들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만큼 인간관계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살면서 또 관계를 맺지 않고 살 수 그렇죠. 없거든요. 우리가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혹은 의지적으로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동료라든가 다양한 관계들이 만들어지는데 네. 이 관계가 서로가 좀 도움이 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좀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뜻과 생각이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마 설득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출간이 되고 있고 심리학, 화술 관련된 책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책 또한 제목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설득에 대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목이 생각의 역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가요? 최근 들어서 이 뇌과학과 이 행동경제학 등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됐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들이 발견이 되고 네. 있죠. 비합리적인 동기에 의해서 설득되거나 설득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생각에 근거한 기교, 논리 이런 설득의 과학보다는 상대의 어리석음을 공략하는 전략이 누군가를 설득할 때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네. 건데요. 그래서 이 책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그렇죠. 생각의 역습이란 제목이 붙어 있는 건데요. 논리에 의한 생각이 아니라 오락가락 심리를 이용해서 상대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책을 만드신 출판사 사장님하고 얼마 전에 대화를 나눴는데요. 네. 이 책을 만드시면서 되게 겁이 났다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의 내용을 알고 이대로 실행한다면 누굴 믿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설득을 하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심리적인 트릭들을 쓴다라는 것. 그렇죠. 참 어쩔 수 없지만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목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점점 흥미로워지는데요. 그게 또 그런 과정이 또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요. 여기서 책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상 물정을 안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다라는 신조에 따라 사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대기업조차 이런 믿음에 넘어간다. 마케팅 부서가 따로 있고 시장 조사를 열심히 하면서도 오늘날까지 타성에 젖은 경영이나 제품에 대한 애착이 널리 퍼져 있다. 해마다 실패한 제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오는 까닭은 고객의 시각에서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윈도우 8이 실패한 것은 이런 이유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고객의 사용 방식을 주목하지 않고 회사에서 의도한 디자인에만 중점을 둔 것이다. 디자인도 좋지만 실용적이지 못한 제품에서 설득력 있는 판매 전략이 나오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이 말은 시각을 전환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당신이 할리우드 대형 영화 제작사에 소속된 카메라맨이라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주변 풍경을 원하는 대로 촬영할 수 있는 텔레스코픽 암의 멋진 의자에 앉아있다. 위치만 바꾸면 모든 각도에서 촬영할 수 있다. 또 누군가를 납득시키거나 당신의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위치로 텔레스코픽 암을 이동시킬 수도 있다. 그 사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상대의 시각에서 보면 피상적인 현실을 허물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 책을 다 읽지 않아도 정리가 좀 되시죠? 글쎄요. 인생이라는 게 저도 말씀드렸지만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인 것 같은데요. 직장에서도 보면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분들은 뭔가 달라도 다른데 그렇죠. 설득력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잘 설득할 것인가 참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보다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라. 그래요. 이거 알면서도 되게 힘든 거거든요. 어려워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사실 누군가를 특히나 구성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설정하는 동기부여 요소가 있어요. 네. 목표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어느 기업이나 다 목표가 있거든요. 그렇죠. 숫자로 혹은 비전으로 어떤 사명감으로 목표라는 게 있는데 이 책에 보면 목표를 설정을 할 때 상당히 좀 정서적으로 잘 세팅을 하면 누군가를 설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설정 이야기합니다. 단계부터. 그렇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라든가 혹은 원초적인 인정 욕구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네. 이걸 일컬어서 정체성의 목표다라고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체성의 목표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어떤 행동을 훨씬 더 잘 좌우한다라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상대에게 어떻게 인식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특히나 청소년 시기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네. 책에 보면 이러한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여러 학교에서 이 청소년들에게 금연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그럽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금연을 위한 캠페인 그러면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이런 통상적인 계몽 캠페인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이걸 꾸준히 오랫동안 했다고 그럽니다. 별로 썩 효과가 없었을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예상대로 별로 설득력이 없었는데요. 네. 그래서 얼마 후에 이 캠페인의 방향이 수정되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요? 흡연을 교양 없는 사회적 하층 계급의 이미지와 연결시키는 전략을 쓴 거예요. 뭐냐 하면 보통 청소년들이 담배를 왜 피기 시작할까요? TV라든가 혹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되게 멋있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내가 특정 상표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미국 담배 있잖아요. 네. 가끔 가다가 미국 방송 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피면 자기도 그 부류에 속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심리 때문에 담배를 배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끊으려고 하면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사회적 하층 계급이다
라는 이미지를 청소년들에게 퍼주어서 이렇게 안 되려면 그렇죠. 자발적으로 담배를 끊게 했다라는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목표를 정해줄 때 당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의 목표를 잘 만들어주면 상대방을 설득하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책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보면 멋있는 남자 주인공이나 뭐 이런 분들이 네.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담배 한 대 딱 피는 걸 보면 저도 어쩔 때 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예, 그게 참 대중매체의 효과가 참 대단한 건데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얼마나 더 하겠나 이런 생각을 드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청소년들의 심리를 잘 이용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설득하기 위해서 심리를 잘 이용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 책에 보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 네. 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요즘 모 개그 프로에서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 코너 이름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네네.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 뭐냐 하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1973년 8월 달에 스톡홀름의 은행 직원 4명이 은행 강도들에게 5일 동안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네. 근데 희한한 건 그때 심리학자가 상당히 특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인질들이 풀려난 뒤에 은행 강도들보다 오히려 경찰관 앞에서 더 큰 불안감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니, 범인들보다 인질들이. 그렇죠. 그리고 인질들이 풀려난 뒤에 오히려 정말 감사하다. 날 풀어준 범인들에게. 이런 심리를 보였고요. 네. 자신들을 괴롭힌 그들을 관대하게 좀 처벌해달라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인질 했다고 그래요. 묶여있는 한 5일 동안 네. 이 범인들이 상당히 잘 대우해줬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인질범을 보기 위해서 면회를 간 사람까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현상들이 말도 안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도 자주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1차적인 책임자들에게 오히려 나중에 고마워하고 이들을 추종하기까지 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안하게 만들고 안심을 시켜주고 결국 그 사람을 구원해주면 최초의 불안감을 안겨준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감사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의도적으로 계획하에 그 사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회사 내에 있습니다. 회사 내에 있어요. 팀 안에 있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팀장님들 가운데 처음에 공포감을 조장하고 나중에 맞아요. 한두 번 잘해주면 이분 정말 좋은 분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퇴근할 때요. 뭐하니? 밥 사줄까? 그 한마디에 눈물 나는 그런 분들 그렇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책에 보면 이 저자가 20년 넘게 이 설득의 현장에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뭔가 좀 인간의 행동을 좌우하는 4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거죠? 자아, 안락, 욕망, 불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4가지를 잘 이용을 하면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있고요. 동시에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척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누군가를 설득하는 방법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죠. 예. 그 4가지를 어떻게 적절히 이용하면 설득의 대가가 될 수 있는지. 책에 보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자존감, 자아라고 하는 것도 앞서 설명드렸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 스톡홀름 증후군과 관련이 되는 거고요. 예. 또 누군가와 악수할 때, 누군가가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낼 때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요. 거울 테크닉이라고 하는 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 누군가가 친해지고 싶다면 특히 이제 연애할 때라든가 빨리 좀 친해지고 싶다면 그 사람을 따라하면 된다고 그래요. 이성 간에도요? 그렇죠. 네. 표정이나 제스처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머리를 만진다면 나도 자연스럽게 머리를 한번 만져주고요. 그거 쉽네요.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여주는 것. 이게 네. 이제 거울 테크닉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감력을 키워줄 수가 있고요. 동작을 굳이 따라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뭔가 좀 관심을 보인다면 그에 맞는 소재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설득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책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눈높이를 맞춘다, 아이 컨택을 한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잖아요. 네. 저도 한 번 들었는데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있잖아요. 이분은 한 10,000여 명 앞에서 연설을 해도 그 10,000명의 청중들이 다 나한테 그렇죠.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설득의 대가다. 그래서 대통령을 2번씩이나 했다. 이런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실생활에서 이 책 읽고요. 한 번쯤 적용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Ora ti conto una cosa. 경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렵기만 하고 멀리 있는 것이 경제는 아니죠. 영화 속에 녹아있는 경제를 찾아서 배워보고 이야기 나눠보는 경제영화관 시간입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영화 가지고 오셨어요? 네, 아이들 영화인 줄 알았는데 막상 보고 났더니 어른들 영화더라라는 평가를 받은 애니메이션이 최근에 한 편 있습니다. 피터 닥터 감독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예. 저도 봤습니다. 네. 구상이 참 재밌던데요. 네. 이게 사실 보면 구상이 참 독특했죠. 네. 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수시로 변해서 참 종잡을 수가 없을 때가 있는데 왜 우리도 같은 말인데도 어떤 때는 괜찮고 어떤 때는 매우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네. 내 감정 왜 이렇게 변덕스러울까? 혹시 누군가가 내 감정을 조종하고 있는 것 아닐까? 바로 이제 인사이드 아웃은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시겠습니다만 한번 반출해 보면 5 감정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감독은 얘기를 하죠. 5개요? 네, 기쁨, 슬픔, 버럭 그리고 까칠, 소심. 네. 5개의 감정이 우리를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감정 컨트롤 본부에서 이 5 감정들이 우리의 감정을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화상에서 보면 주인공이 12세 소녀 라일리입니다. 라일리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기쁨을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첫 울음을 터뜨린 이후에는 이제 슬픔, 버럭, 까칠, 소심 이런 감정들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상에서 느낀 여러 가지 감정들은 최종 기억으로 저장이 돼서 장기 저장 창고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만약에 즐거운 기억이 많다 이러면 라일리는 행복한 아이가 된다. 이렇게 인사이드 아웃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인데요. 저는 네. 가족들끼리 봤는데 저도 그랬지만 저희 가족들도 이거 보면서 좀 훌쩍훌쩍거리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감정의 어떤 공감대가 정말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영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 보신 분들 위해서요. 간단히 줄거리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어느 날 이 라일리의 가족이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아주 멀리 이사를 갑니다. 네. 헤어진 친구들과 낯선 환경에 접하면서 라일리의 감정이 막 이제 요동을 치는데요. 네. 하필이면 때마침 기쁨 그리고 슬픔 이 2 감정이 어떤 사고를 치면서 라일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 컨트롤 본부에서 이탈을 합니다. 네. 이제 라일리 마음속에 남은 것은 버럭 그리고 까칠, 소심인데요. 때문에 이제 라일리는 갈수록 까칠해지고 화도 잘 내고 자꾸 소심해집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라일리가 쌓았던 우정이나 가족, 정직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무너집니다. 이 기쁨과 슬픔이 빨리 감정 컨트롤 본부로 복귀하지 않으면 이제 사춘기 소녀 라일리 엇나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럴 때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네. 여기서 보는 경제학 이야기를 또 나눠봐야 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다. 요거 행동 경제학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네. 같은 10,000원짜리 상품을 보더라도 현금으로 거래해야 되는 10,000원은 신용카드로 걸른 10,000원보다 더 크게 보인다. 이런 얘기인데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를 갖고 있으면 돈을 더 쓰게 된다. 소위 말하는 지름신이 강림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네. 경제학자인 시카고 대학의 리처드 셀러 교수. 이런 심리를 심리적 회계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심리적 회계.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 네,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수익과 지출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장부에 각기 다른 항목으로 기입하려는 성향, 이게 바로 심리적 회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익과 지출이 발생하면 단순히 100원이 들어오고 100원이 나갔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100원 들어온 수입에서도 항목을 다 나눠가지고 이제 가중치를 둔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잠재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네, 잠재적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실제 우리 주부들이 가계 부쓸 때를 생각해 보면 똑같습니다.
즉 그 지출의 경우는 통신비, 교통비, 뭐 식비, 잡비 이렇게 나누죠. 네. 수입도 월급 수입이 있을 테고 연금 수입, 이자 수입, 또 사업 소득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기타 소득도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따로 기재하는 것과 이제 같은 이치인데 이렇게 이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돈, 나가는 돈 중에서도 느낌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심리적 회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심리적 회계 현상이랄까요? 어떤 행동이랄까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네, 한번 저 영화 좀 VIP 좌석에서 한번 재밌게 영화를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한 3만 원 정도를 주고 티켓을 예매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나가기 직전에 보니까 이 티켓을 내가 분실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극장에 가서 3만 원 더 들여서 티켓을 다시 사서 영화를 볼까? 여기 하나 있고요. 저는 잘 안 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아깝죠. 예. 이제 또 다른 예는 이 똑같은 건데, 근데 대신에 좀 다른 게 영화 티켓을 이번에는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현장 가서 사기로 하고 3만 원을 지갑에 넣어뒀는데, 또 집 떠나기 전에 보니까 이 3만 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나선 김에 또 은행 가서 이 3만 원에서 찾아가지고 극장 가서 영화를 볼까? 얼마나 많이 갈까? 또 이렇게 두 번째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볼 것 같아요. 네, 이게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또 그랬다는 겁니다. 카너먼과 트보스키가 실험을 해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영화를 보러 가겠다라는 답이 후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요? 네. 이 이유가 뭐냐면 전자의 경우는 이미 그 영화 티켓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문화생활비 계정으로 사람들이 3만 원을 이미 인식을 합니다. 예. 이미 3만 원 썼고요. 그런데 또 다시 3만 원을 들여서 영화 티켓을 하게 되면 6만 원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초과됐다는 얘기죠. 네, 문화생활비 6만 원 좀 비싸다는 거죠.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3만 원을 아직 별다른 계정에 넣어놓지 않고 뭐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돈이니까 그냥 잃어버려도 이게 별도의 문화비 계정으로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 그냥 일반 기타 지출 계정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극장에서 4부는 3만 원은 문화생활비 계정으로 비로소 들어가니까 분명히 쓰게 되는 돈은 6만 원인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똑같고 영화 보는 것도 똑같은 건데요. 그렇죠? 네. 참 이 잠재적 의식이라는 게 참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고 보면. 네, 맞습니다. 왜 우리 저 연초에 지난 연말정산 파동도 왜 조금 떼고 뭐 조금 돌려받는 걸로 하냐, 많이 떼고 많이 돌려주는 걸로 하냐 이거 가지고 얘기들 많았잖아요. 그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결과는 같은데 사람들이 반응은 완전 달랐는데요. 이 정부가 지난번에 바꿨던 게 평소에 적게 떼고 나중에 적게 돌려받는 연말정산으로 하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납세자들의 화만 돋구는 결과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연말정산 때 우리가 환급 받는 돈이 많다 보니까 이걸 이제 연말정산 2월이 되면 이전 소득 계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소득 계정으로 뒀는데 갑자기 이게 지출 계정으로 바뀌니까 사람들의 박탈감이 심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매달 적게 내고 또 나중에 적게 돌려받는 게 납세자들한테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조그만 이자 소득이라도 나한테 발생할 수 있으니까 훨씬 이득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납세자들이 이미 매달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 낼 때 요거는 이미 지출 계정에 넣어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10,000원을 떼가든 정부가 15,000원을 떼가든 이 지출 계정이다 생각하니까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2월달 연말정산 때 우리가 환급받는 돈은 아예 소득 계정으로 가 있던 부분이 되니까 여기 지출 계정으로 되면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이러한 심리적 부분 정부가 알았다면 그렇게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 영화를 보시거나 이 박병률 기자하고 이 심리적 회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으면 그런 소동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영화로 돌아가서요. 이 라일리라는 주인공이 겪는 심리도 어떻게 보면 심리적 회계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드는데요.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이사를 가고 나서 이 라일리가 새 집을 보니까 이게 옛날 집보다 낡고 들어오니까 막 슬퍼집니다. 네. 이런데 갑자기 이제 기쁨이가 조정관을 잡으면서 막 기분 좋게 이렇게 만들어주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새 집이 왔으니까 새로 청소하고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집을 갖고 나가면 기쁜 게 더 많다. 생각을 바꿔봐라. 이렇게 하니까 라일리는 오히려 기뻐집니다. 또 얘 친구와 헤어진다 생각하니까 너무 슬펐는데 새 친구와 만난다 그러니까 또 설레집니다. 그러네요. 즉 그 이사라는 항목을 심리적 회계에 어디에 넣어두느냐에 따라 이렇게 기분이 달라지는데 친구와 헤어지는 손실 계정에 둘 거냐, 새 친구를 만나는 소득 계정에 둘 거냐 여기에 따라 삶을 보는 눈이 달라졌는데요.
많은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일체 유심조라는 말도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내일이 입추라고 그래요. 이렇게 무더운데 절기는 벌써 그 가을의 입구에 있다 이런 얘기니까 마음먹기에 따라서는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미래에는 학교가 놀이동산 같으면 좋겠어요. 미래에는 만화책보다 재밌는 교과서가 나오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즐거움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교육 출판에서 문화 콘텐츠까지 미래를 밝히는 힘. 생생경제 2부는 포스코와 함께 해드렸습니다. 세금 복잡하기도 하고 참 어렵다고 해서 외면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세금은 당장 내 자산에 내 월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열심히 따져봐야 할 겁니다. 잠시 후 3, 4부에서는요.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세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시 뉴스 들으시고요. 돌아오겠습니다.